제2차 세계대전 동안 100,000명 이상의 여성이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당했다. 게슈타포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구타, 신체 훼손, 성적 고문, 심지어 전기 충격까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정신적 조작과 성적 폭력을 통해 포로 여성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무엇이 게슈타포로 하여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했는가? 왜 그들은 여성들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이것은 나치 정권에서 여성들이 겪은 조직적인 고문의 역사이다. 게슈타포, 공포와 완전한 복종의 설계자들. 게슈타포는 게하임의 슈타츠폴라이, 게하임의 시타츠포리츠아이, 국가비밀경찰의 약칭으로 제3제국의 억압체계에서 핵심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933년 4월 26일 헤르만 괴링에 의해 프로이센에서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으며 1934년 하일리히 힘너가 통제권을 쥐게 되면서 SS의 구조 안에 완전히 통합되며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운영 지휘 아래 이 조직은 정치화된 경찰 세력에서 사회 통제와 공포를 과학적으로 실행하는 기계로 급속히 진화했다. 게슈타포를 역사상 다른 억압 조직들과 구분짓는 법적 특징은 그들의 놀라운 법적 자율성이었다. 1936년 2월 10일의 법령은 게슈타포를 사법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면제하며 정권의 적으로 간주되는 누구든지 체포하고 신문하며 기소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법적 면책은 이들이 기존의 사법제도와 완전히 동떨어져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이 행정도구로서 정상화된 공간을 만들어냈다. 1938년 독일이 영토 확장을 시작할 당시 게슈타포는 이미 점령지 장악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그 실행 모델은 일정한 패턴을 따랐다. 아인자츠그루펜, 아인사츠그루펜, 작전부대은 정규군이 도시를 점령한 직후 즉시 진입해 점령한 정부 건물에 작전본부를 설치했다. 도시 점령 후 48시간도 되지 않아 게슈타포는 지역 밀고자를 모집하고 잠재적 반대 세력을 파악하며 선별적인 첫 체포를 시작했다. 이러한 신속성은 전략적이었다. 조직화된 저항이 형성되기 전에 싹을 자르기 위함이었다. 게슈타포의 공포 지리는 지역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보였다. 서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게슈타포가 겉으로는 법적 형식을 유지하며 파리의 사우세 거리, 렬런번지와 같은 건물에서 공식 문서를 갖춘 행정 절차를 따라 체포하고 상설시설에서 신문을 수행했다. 파리의 게슈타포 지휘관 카를 베멜부르크는 소르본에서 공부했고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복잡한 저항조직 침투 작전을 지휘했다. 동유럽에서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랐다. 나치의 목표가 문화 및 지식 엘리트의 완전한 제거였던 폴란드에서는 게슈타포가 AB 작전, 비상평화화 작전을 시행하여 점령 초기 몇 달 동안 3만 명 이상의 지역 지도자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했다. 바르샤바의 악명 높은 파비악 감옥에 위치한 게슈타포 시설은 법적 외관조차 없이 고문 및 처형 센터로서 노골적으로 운영되었다. 발트 3국은 또 다른 형태의 게슈타포 체제를 경험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서는 주로 현지 협력자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누구나 밀고자가 될 수 있는 깊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리가에 위치한 게슈타포 본부는 지역 문화적 취약성에 맞춘 고문 방식으로 악명을 떨쳤다. 오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전통을 가진 노르웨이는 나치 점령을 특히 깊은 국가적 트라우마로 겪었다. 크리스티안산에 세워진 게슈타포의 공포의 집은 체제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초기에는 조직되지 않았던 노르웨이 저항 운동은 게슈타포가 민간인을 고문해 영국 특공대 지원망을 추적하려 했던 극단적 수법에 대응하여 빠르게 조직되었다. 나치의 억압 체계 내에서 성별에 따른 전문화는 특히 악랄한 혁신을 보여주었다. 파리에서 여성 신문을 담당했던 요제프 키퍼는 여성 피조사자에 대한 특수 기법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작성했으며, 이는 여성 수감자를 심리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전략을 제안했다. 해방 이후 일부 회수된 이 문서는 성별 취약성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며 심리적 고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드러낸다. 폐허가 된 몸, 지배 수단으로서의 육체적 고문. 게슈타포가 여성 포로에게 가한 육체적 고문은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절차를 따랐다. 신문관들은 여성 해부학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았으며, 외부의 눈에 띄는 영구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점을 연구하여 장시간의 고문 세션이 조기 사망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은 준비 단계로 시작되며 1915년에 회수된 게슈타포 교육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다. 초기 단계에서 구금된 여성은 슈테코만도, 에스테코만도라는 자세로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서 있는 자세를 강요받았다. 이 단순해 보이는 자세는 하체에 심각한 부종, 심부정맥 혈전증, 결국 부분적인 순환이 붕괴를 유발하여 겉으로는 표시 없이 신체 저항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해방 이후 생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전체 생존자 중 약 40%가 이 방식으로 인해 다리에 영구적인 혈관 손상을 겪었으며, 이는 만성 정맥 부종과 수십 년간 지속된 정맥 궤양으로 나타났다. 얼굴 훼손은 여성의 심리적 저항력을 꺾는데 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어야였다. 게슈타포 신문관들은 얼굴이 여성 정체성에서 지니는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이 절차는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의 신문소에서 흔히 행해졌으며 계획된 순서를 따라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귀, 입술, 볼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위에 작은 절개를 가했다. 수감자가 계속 저항할 경우 훼손의 정도는 점차 강화되었다. 생존자를 치료한 적십자 병원의 의료 문서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었다. 볼에 새겨진 나치 상징의 흉터, 귀와 코의 부분 절단, 여성의 미적 특징과 연관된 부위에 고의적으로 남긴 화상 등이 그 예다. 리옹의 게슈타포 시설에서 생존자를 치료한 르네 케누이유 박사는 이러한 훼손이 서양 문화에서 여성미의 핵심 요소인 얼굴 대칭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구체적 패턴을 따랐다고 기록했다. 손에 가해진 조직적인 손상은 신체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업적 정체성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고문 형태였다. 손톱 밑에 바늘, 나무 조각 또는 폴란드에서 문서화된 바와 같이 철사 조각 등을 삽입해 극심한 신경성 통증을 유발했다. 이 방법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며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했다. 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게슈타포는 일반적인 펜치로 손톱을 완전히 뽑는 단계로 넘어갔다. 파리의 생탕투한 병원 기록에는 이러한 절차로 인해 심하게 변형된 손의 의료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톱 밑바닥의 영구 손상으로 인해 새로운 손톱이 자라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간호사, 비서, 저항 조직의 무전수처럼 손의 능력에 정체성을 의존하던 여성에게 이는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전기 충격의 사용은 게슈타포의 전문 신문센터에서 정교하게 발전되었다. 이전 분쟁에서 즉흥적으로 사용된 고문과는 달리 나치 신문관들은 지멘스 엔지니어들이 특별히 설계한 장비를 통해 심장마비 없이 극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었다. 이 장치들은 인두크션 스케레트, 인덕션 스케렛라고 불리며 전압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이 장비의 여성 생식기에 대한 적용은 극도로 성적화된 고문의 형태로 나타났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문서화된 이 절차는 질 내에 전극을 삽입하여
육체적 외상과 극단적인 성적 굴욕을 결합한 것이었다. 뉘른베르크에서 재판받은 SS 고위 간부 에른스트 칼텐브루너는 신문 중 출혈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 없이 최대한의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설계된 구체적 프로토콜이 존재했다고 자백했다. 감각 박탈과 고통 자극의 병행은 또 하나 나의 정교한 기법이었다. 여성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거나 반대로 며칠간 강한 조명에 노출되어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 오랜 감각 박탈 후에는 미약한 자극조차 과도하게 인식되었다. 신문관들은 이러한 신경학적 취약성을 활용해 고통 자극을 가했다. 갑작스러운 고음, 극단적인 온도 변화, 강렬한 악취 등이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게슈타포 시설에서 발전된 통제된 침수는 물을 이용한 고문 중에서도 특히 정교한 방식이었다. 단순한 물고문과 달리 이 방법은 차가운 물에 반복적으로 담갔다가 찬 공기에 노출시키는 열충격 사이클을 포함했다. 이 열충격은 즉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폐렴과 중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신장 손상을 초래했다. 오슬로 대학병원의 의학 기록에 따르면 해방 후 치료받은 생존자 중 약 70%가 이 고문 방식과 일치하는 만성폐 손상을 겪었다. 특히 운동선수나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여성들에게 피해가 컸는데 이들은 폐 기능이 더 발달해 고통을 더 오래 견딜 수 있었고 그 결과 조직 손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동유럽의 여러 게슈타포 시설에서는 동물을 고문도구로 사용하는 사례도 문서화되었다. 바르샤바의 시설에는 굶주린 쥐나 훈련된 개와 함께 여성 수감자를 가두는 공간이 존재했다. 이 방법은 직접적인 신체 피해와 극도의 심리적 공포를 결합했으며 불결함과 오염에 대한 문화적 공포를 악용하는 방식이었다. 내면의 붕괴, 정신을 파괴하기 위한 나치의 전략. 게슈타포는 여성 수감자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정교한 심리적 고문 기법들을 개발했다. 이러한 방식은 신체적 고문만큼이나 파괴적이었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고 당시 문화에서 전형적인 여성적 취약성을 악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시간적 방향 감각의 상실은 이 체계의 기초였다. 신문시설은 수감자들이 시간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하였다. 감방에는 창문이 없었고 인공 조명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신문은 아무 때나 시작될 수 있어 수면과 각성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기술은 게슈타포 매뉴얼에서 차이트페어비룽, 자이트페르위르룽, 시간 혼란으로 명명되었으며 고통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위넨 게슈타포 시설에서 브루노 슐츠 박사가 수행한 심리실험에 따르면 약 70시간 이 조건에 노출된 후 대부분의 피험자는 명백한 인지적 변화를 겪었다. 단순한 시각 환각, 신체 감각 왜곡, 내면의 생각과 외부 현실 간의 경계 인식 상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은 신문 중 체계적으로 악용되었으며 신문관들은 수감자가 생각만 했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주장해 상대방에게 마치 전지적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인간관계 조작은 또 다른 정교한 기법이었다. 게슈타포 신문관들은 종종 상반된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작동했다. 잔혹한 신문자는 폭력과 위협을 가했고 친절한 신문자는 담배, 물 한 잔, 의자와 같은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 이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구도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유사한 반응을 유도했다. 파리의 게슈타포 신문관 오토 슈만의 개인 기록에는 이 기법의 효과에 대한 자세한 메모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 피조사자 27세는 슈투름 반히러 밀러에 대한 명백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음, 최소한의 특권을 빼앗겠다는 위협에 폭력보다 더 강하게 반응함. 이 감정적 조작은 특히 젊거나 장기간 고립된 수감자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다. 허위 석방은 특히 잔혹한 심리 조작 방식이었다. 벨기에와 프랑스의 게슈타포 센터에서 주로 확인된 이 기법은 수감자에게 뜻밖의 석방 소식을 전하고 민간복으로 갈아입히고 행정 절차를 완료하게 하며 때로는 건물 밖까지 나가게 한 뒤 몇 분 또는 몇 시간 후에
폭력적으로 다시 체포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거짓된 희망과 잔혹한 재구금의 조합은 정신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파리 생트한 병원의 정신과 의사장 들레이는 허위 석방을 경험한 피해자가 지속적 육체 고문만 당한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해리성 외상 장애를 보였다고 기록했다. 이는 극단적인 희망과 절망의 반복이 지속적인 고통보다 더 파괴적임을 시사한다.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하는 것도 정교한 고문 방식이었다. 수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도 심각한 도덕적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 자주 놓였다. 폴란드 게슈타포 센터에서 문서화된 방법 중 하나는 어머니들에게 자녀 중 누가 고문을 받을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심리적 외상은 모성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생존자들은 이를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묘사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강제 노출도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 수감자들은 종종 친구나 가족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강제로 보게 되었으며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은 본인의 고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전후 생존자 치료를 맡았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이를 공감적 외상의 극대화로 명명하며 타인의 고통을 돕지 못하는 무력감이 치료가 어려운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분석했다. 허위 처형은 아마 가장 극단적인 심리 고문 형태였다. 수감자들은 진짜 처형 전 절차를 모두 겪었다. 공식적인 판결문 낭독, 마지막 식사, 가족에게 보내는 작별 편지 작성까지. 이후 처형장으로 끌려가 실탄이 장전된 총을 겨눈 사형대 앞에서 카운트다운을 들으며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설명 없이 처형이 취소되었다. 이 과정은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허위 처형 이후 많은 수감자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심리적 붕괴를 경험했다. 이 절차를 견딘 생존자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 프랑수아즈 민코브스카는 83%가 만성적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기록했다. 선택적 감각 박탈도 또 다른 정교한 기법이었다. 전체 감각 박탈과 달리 이 방식은 특정 자극만 제거하거나 특정 자극만 강화했다. 예를 들어 수감자는 완전한 정적 속에서 강한 조명에 노출되거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속적인 소음을 들어야 했다. 이런 감각의 비대칭은 신경학적 불균형을 유발해 신문 중 암시에 특히 취약한 의식 상태를 만들었다. 약물을 통한 시간 인식 조작도 일부 게슈타포 특수시설에서 확인되었다. 메스칼린이나 스코폴라민 유도체와 같은 물질이 실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베를린 프린츠 알브레히트 슈트라세 시설에서 그랬다. 이 물질들은 시간 지각을 왜곡시켜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게 만들며 주관적으로 끝없는 신문 순환을 유도했다. 해당 실험을 감독한 쿠르트 플로트너 박사의 압수 문서에는 이러한 약물의 신경학적 효과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전통적 신문 기법의 증폭기로서의 체계적 사용이 기록되어 있다. 벽과 철조망 사이에서 생명을 앗아간 구금 시스템. 게슈타포가 통제하던 시설의 구금 조건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체계적인 고문 형태였으며 수감된 여성들의 육체와 의지를 점진적으로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공간들은 고의적으로 계산된 비인간화의 건축적 연구를 반영하며 환경의 모든 요소가 고통의 체제에 기여하고 있었다. 아인첼 하프트첼렌, 에인셀 하프트첼렌 이라 불리는 독방은 이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였다. 일반적으로 1.5m, 에드 2m 크기의 이 방은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한 신체 자세를 취할 수 없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천장은 약 1.7m로 고의적으로 낮게 설치되어 완전히 서 있을 수 없었고 바닥은 눕기에 충분하지 않아 몸을 비틀어야만 쉴 수 있었다. 전후 회수된 건축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율은 법적으로 명시된 고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신체적 불편을 유도하도록 과학적으로 계산되었다. 벽은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콘크리트였으며 습기로 포화된 공기를 주입하는 환기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축축하게 유지되어
호흡기 및 류머티즘 질환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 방해 감각 환경은 철저하게 조절되었다. 자연광은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인공 조명은 독서나 시각적 활동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완전한 어둠에 대한 눈의 적응은 방해할 정도로 유지되었다. 이 영구적인 반어둠은 지속적인 시각 피로를 유발했고 시력 저하로 이어졌다. 음향 환경도 조작되었다. 감방 간의 방음은 고의적으로 부족하여 각 수감자는 인접 감방의 고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의사소통은 할 수 없었다. 위생 설비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비하의 전형이었다. 대부분의 감방에는 금속 양동이 하나만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불규칙한 간격으로만 비워져 강렬한 악취와 그나마 견딜만한 상태를 교대로 반복하게 했다. 이러한 주기는 감각적 적응을 방해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적 타락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물 공급은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수감자들은 보통 하루 300ml 밀리의 물만 지급받아 특히 여름철에는 지하 감방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기도 해 적절한 수분 섭취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들 센터에서 시행된 영양정책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영양실조의 사례였다. 행정 기록에 따르면 일반 수감자의 일일 열량은 600개 800칼로리로 안정된 성인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요구량의 약 1/3에 불과했다. 단백질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단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생명 유지에는 최소한으로 기여하면서도 점진적으로 근육량을 소모시키는 지속적인 굶주림 상태를 유도했다. 알렉산더 미첼리히 박사가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학 분석에 따르면 이 방식은 극심한 근육 손실과 비교적 보존된 주요 장기의 조합을 보였으며 이는 비치명적인 점진적 기아의 전형적인 징후였다. 특히 비타민 B군 결핍은 말초 신경병을 유발하여 직접적인 가해 행위 없이도 전신적인 고통을 증대시켰다. 수용소 간 이동도 고통 시스템의 일환이었다. 수감 여성들은 보통 환기, 식량,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축 수송용 밀폐 화물체에 실려 며칠씩 이동했다. 독일 국철 RH반의 행정문서에는 정치범 여성 피수송 시 기형 객차 최소한의 환기 상태 유지라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화물차는 본래 가축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제한된 황이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 치명적인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송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치료한 병원들의 의무 기록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 및 심각한 탈수로 인한 신장 장애가 다수 보고되었다. 1939년에 설립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는 여성만을 위한 시설로 게슈타포에 의해 처음 처리된 많은 수감자들의 최종 도착지였다. 이곳의 수용 절차는 신문소에서 시작된 비인간화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도착 직후 여성들은 체계적인 정체성 박탈 절차를 거쳤다. 의복과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머리는 완전히 삭발되었으며 삼각형 색상으로 계급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유니폼을 착용하게 되었다. 게슈타포에 체포된 저항운동 여성들이 대부분인 정치범은 붉은 삼각형을 배정받았으며 이들은 처벌을 넘어 본보기가 되도록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라벤스부르크의 막사 조건은 이미 비인간적이었던 게슈타포 감방보다도 더욱 가혹했다. 약 400명의 여성이 1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배치되었으며 매트리스 없는 3단 침대를 4명이 함께 사용했다. 이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은 고통과 생산성 모두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직되었다. 수감자는 신체 상태나 과거 경력, 기술과 무관하게 육체적으로 혹독한 작업에 배정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하루 12시간 노동이었지만 실제로는 긴 인원 점검 절차까지 포함해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일이 빈번했다. 인접한 지멘스 앤 할스케, 시멘스 앤 할스케 공장은 군수용 전자 부품 생산에 약 2,000명의 수감 여성을 고용했으며 고도의 기술적 정밀성과 생산 오류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병존하는 환경이었다.
라벤스부리크의 위생 조건은 게슈타포 센터에서 관찰된 통제된 타락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수용소 인원에 전혀 맞지 않는 위생시설은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공동병이었으며 그것도 극히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 위생을 위한 물 접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수감자들은 보통 션대 24일에 한 번, 간단한 세면조차도 겨우 가능했다. 이러한 강제적 위생 박탈은 여성들에게 특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여성 신체 청결에 대한 내면화된 문화, 규범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방식이었다. 라벤스부리크의 의료 체계는 의료 실천의 완전한 왜곡이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전실로 불리던 이곳의 의무실은 동시에 의학 실험소로도 기능했다. 인류에 대한 범죄로 뉘른베르크에서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인 헤르타 오버호이저 박사의 지휘해 고의적으로 가한 상처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 약 70명의 여성, 주로 폴란드인과 집시 여성, 이 외과적 절개로 생긴 상처에 다양한 병원균, 예를 들어 가스 궤절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를 주입받았으며 감염의 진행 과정을 통제된 환경에서 관찰하는 실험사하제자 실험 대상이 되었다. 정기적인 집단학살 선별은 이 시스템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측면 중 하나였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의료팀이 라벤스부리크를 방문해 노동능력 평가라는 완곡한 표현 아래 선별을 실시했다. 수감자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의료위원회 앞을 행진해야 했고 위원들은 약 30초간의 시각적 검사만으로 누구를 가스실로 보낼지 결정했다. 이 과정은 의도적으로 불투명했으며 겉보기에는 의학적 기준을 따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육체적 약점에 어떤 징후라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절벽 앞의 여성들, 고문조차 침묵시킬 수 없었던 목소리들, 게슈타포의 고문을 견뎌낸 여성들의 증언은 역사적 잔악 행위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 정신이 보여준 놀라운 저항의 사례이기도 하다. 법정 진술, 개인 회고록, 전후 인터뷰 등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 나치 체제의 체계적인 잔혹성과 함께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덕적 온전함을 지켜낸 인간 정신의 위력을 드러낸다. 프랑스계 영국 시민인 비올렛 자보는 저항의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남편을 잃은 후 영국 특수작전국 SOE에 의해 모집된 자보는 점령된 프랑스로 파견되어 저항 활동을 조율했다. 1944년 6월 두 번째 임무 중 리모주 근처에서 SS 부대에 체포되었다. 그녀를 신문한 게슈타포 요원들은 영국 요원에 특화된 인물들이었으며 신문은 극도로 잔혹했다. 동시에 억류되어였던 프랑스인 운전사 제롬 플랑시의 증언에 따르면 자보는 사흘 연속으로 반복적인 구타와 장시간 물고문을 당했다. 그녀는 노르망디 지역에서 활동하던 세일즈맨 조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게슈타포 요원 한스 피시어의 기록에는 분명한 좌절감이 나타난다. 여성 피조사자는 예외적인 저항을 보인다. 프렌 감옥의 특수시설로 이송을 권고함. 몇 달간 프렌 감옥에서의 신문과 고문 끝에 자보는 1944년 8월 라벤스부리크로 이송되었다. 함께 수용되었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꾸준히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단식투쟁 같은 집단 저항 행동을 조직했다. 1945년 2월 5일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자보는 당당히 걸어갔고 안대를 거부하며 총살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함께 수감되었던 오데트 상솜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작은 타니아에게 말해줘. 엄마는 널 생각하며 죽었다 였다. 오데트 상솜 결혼 후 할로우즈은 또 다른 SOE의 요원으로 다르지만 똑같이 인상적인 저항을 보여주었다. 1943년 4월 체포된 후 아부베르의 유명한 첩보원 사냥꾼인 후고 블라이허의 신문을 받았다. 일반적인 방법이 실패하자 그녀는
파리 게슈타포 본부로 이송되어 손톱 제거, 등 위에 붉게 달군 쇠로 지지는 고문을 당했다. 상솜의 생존 전략은 탁월한 심리적 기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동료 요원 피터 처칠, 영국 총리와는 무관리 윈스턴 처칠의 조카라고 꾸며냈고 자신이 처형되면 정치적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 조작은 몇 달 동안의 신문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고위 장교들 사이에 충분한 의심을 일으켜 그녀의 처형을 계속 연기시켰다. 이후 라벤스부리크에 수감된 상솜은 2년 이상 독방에 갇혀 있었고 이후 신체적 고문보다도 훨씬 더한 진정한 지옥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요리법을 암송하거나 영국집의 방 하나하나를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 루틴을 만들었다. SS 장교들이 추가 신문을 위해 그녀를 방문할 때도 상솜은 절대 동요하지 않는 품위를 유지했으며 이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1945년 해방 후 상솜은 조지 십자 훈장을 수여받았고 이는 전시 중 여성이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훈장 수여식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게슈타포는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내가 누구로 남을지 결정하는 내 의지는 빼앗지 못했다. 누르 이나야트 칸은 다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특히 인상 깊은 사례이다. 인도인 음악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비폭력의 숲이 전통 속에서 자란 칸은 프랑스 점령 지역에 파견된 첫 여성 무전병이 되었다. 1943년 10월 그녀는 자신이 소속된 프로스퍼 조직의 내부 배신으로 체포되었다. 칸의 신문은 파리 게슈타포 책임자 요제프 키퍼가 직접 맡았으며 그녀의 탁월한 저항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기록에 남겼다.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칸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며 음식 접시 바닥에 암호 메시지를 적어 보내기도 했다. 이후 수감된 포르츠하임 수용소의 행정 기록에는 그녀가 하프트링 슈투페 S, 해프트링 스투프 S 극도로 위험한 인물에게만 부여되는 분류로 지정되었음이 나타난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1944년 9월 13일 다하우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 특히 잔혹한 구타를 당했다. 그러나 다수의 목격자들은 그녀가 처형 직전 남긴 마지막 말이 자유, 리벨테였다고 전한다. 무전병으로 활동한 또 다른 SOE 요원, 코드명 로주로 알려진 아이린 니언은 정신적 저항의 비범한 사례로 평가된다. 1944년 런던으로 정보를 송신하던 중 체포된 니언은 강화신문 베르샤프테 파네몽에 처해졌고 여기에는 장시간의 물고문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명백한 스파이 활동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연히 무전 장비를 발견한 평범한 프랑스 노동자라는 설정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그녀의 물고문에 대한 저항은 특히 인상 깊었다. 수십 년 후 그녀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나는 정신을 몸에서 분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물에 잠기는 동안 내 의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뒀지만 내 진정한 자아는 그대로 지켰죠. 이러한 통제된 해리 기법은 그녀가 훨씬 더 강한 남성들도 무너뜨렸던 고문 세션을 견디게 했다. 라벤스부르크에서 해방된 후 니언은 모든 공적 인정을 거부하고 2010년 사망할 때까지 조용히 영국에서 살았다.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는 그제서야 당국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문서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의 사례는 고통을 통해서가 아닌 극단적인 경험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되찾으려는 결단을 통해 정의되는 특별한 형태의 저항을 보여준다. 프랑스 저항 조직 알리앙스 알라이언스를 이끈 유일한 여성인 마리 마들렌 푸르카드는 고문에서도 핵심 정보를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1942년 12월 잠시 체포되었을 때 푸르카드는 문서 없이 작전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복잡한 기억수를 개발해 두었다. 회고록에서 푸르카드는 이렇게 회상했다. 모든 이름과 위치를 의미 없는 단편으로 나누어 기억했어요. 고문에 무너진다 해도 나는 쓸모없는 퍼즐 조각들만 흘릴 수 있을 뿐이었죠.
1944년 두 번째 체포 당시 그녀는 또 다른 놀라운 탈출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왜소한 체형을 이용해 신문관들이 옷을 벗겨 굴욕을 주려던 틈을 타 창문 틈 사이로 벌거벗은 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부르카드는 이후 회수된 게슈타포 행정문서에서 정신적 저항 기술에 대한 숙련도로 인해 극도로 위험함이라는 평을 받았다. 적의 기록조차 그녀의 철저한 심리적 준비와 저항력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인물 외에도 수많은 익명의 여성들이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 바르샤바에서 부상당한 파르티잔들을 돕다가 체포된 한 이름 모를 폴란드 간호사는 양손의 모든 손가락이 하나씩 부러지는 고문에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 고문 이후 그녀에게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각 손가락을 내 침묵 덕분에 구해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유대인 탈출을 도운 독일인 가톨릭 사회복지사 거트루드 루크너는 포로 기간 동안 장기 신문을 견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전후 회수된 그녀의 일기에 따르면 나는 머릿속으로 집을 지었어요. 방 하나하나, 가구 하나하나. 신문을 받는 동안에도 나는 실제로 내 상상의 서재를 꾸미고 어떤 책을 어느 선반에 둘지 생각하고 있었죠. 앙드레트 종이 이끈 탈출 네트워크 코멧 라인 소속 여성들은 벨기에 브렌동크 요새 수감 중 집단적 저항 기법을 개발했다. 이들은 벽을 두드리는 신호 체계를 만들어 서로 분리된 신문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통했다. 이러한 전략적 연대는 고문이 아무리 격렬해도 게슈타포가 조직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리옹에서 저항 활동 중 체포된 루세이랑 자매는 심리적 고립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활용했다. 다른 수감자가 고문당하는 소리가 들릴 때면 이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수십 명의 수감자가 이에 동참하곤 했다. 이 행위는 고통받는 이에게 도덕적 지지를 줄 뿐 아니라 게슈타포의 핵심 전략인 개인적 무력감을 극복하는 집단적 행동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저항은 이보다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형태로도 나타났다. 라벤스부리크의 수감자들이 남긴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극히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일상 속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작은 의식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조금 남은 음식을 몸이 더 약한 사람과 나누거나 손 씻기와 같은 최소한의 위생을 유지하고 종교적, 문화적 절기를 조용히 기념하는 것 등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인 고문 저항과는 달리 보일 수 있지만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체제에 맞선 깊은 저항의 방식이자 공유된 인간 존엄을 끈질기게 주장한 증거였다. 나치의 성폭력, 지배를 위한 침묵의 범죄. 게슈타포가 여성 포로에게 자행한 성고문은 정치적 폭력과 성별 기반 폭력이 교차한 특히 사악한 형태였다. 나치의 다른 억압 방식들이 전후 광범위하게 문서화되고 분석된 데 반해 여성 고문에서의 성적 차원은 공식 역사 기록에서 비교적 침묵되어 있었으며 이는 생존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안겼다. 이러한 성적 학대의 체계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나치 독일의 국가보안본부 라이츠 시처하이츠 하uptamt에서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1942년 특별 절차 21호 썬더버파른 21일라는 비밀 지침이 발행되어 여성 피조사작에 특화된 강화된 신체 및 심리신문 기법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 SS 법률가들에 의해 작성된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 제도화된 강간 정책을 관료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특히 다른 고문 지침들이 정보 획득에 방해가 되는 영구적 손상을 피하기 위한 이론적 제한선을 두고 있었던 반면 특별 절차 21호는 여성 피조사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강간은 이 성적 테러 체제의 핵심이었다. 다른 고문 방식과 달리 성폭력은 단순한 신문수단이 아니라 게슈타포 구금하에 대다수 여성에게 적용되는 표준 절차로 간주되었다. 프랑스의 구금 시설들에서는 여성 수감자가 공식적인 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등록 절차 도중
강간당하는 경우가 일상이었다. 이 통과 의례는 피해자의 완전한 무력화와 비인간화를 초기에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집단 강간은 이 실천에서 특히 파괴적인 형태였다. 여성들은 계급별로 정렬된 다수의 요원들에 의해 차례로 강간당했으며 종종 다른 수감자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릴의 게슈타포 시설 생존자인 지젤 보몽은 라스타트 재판에서 이러한 강간이 상급 장교부터 시작하여 하위 계급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역사가 인자마인에는 이를 관료적 강간이라 명명했으며 성폭력이 나치 억압기구의 일상 행정 절차에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간을 문서화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또 다른 공포를 더했다.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일부 시설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된 방이 따로 존재했다. 이 영상 자료들은 협박도구, 신입신문관 교육자료, 고위 간부의 오락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역사가 비르기트 백은 회수된 사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촬영 각도, 구도, 포즈 등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가학성을 넘어 제도화된 관행임을 시사한다. 여성 생식기관을 겨냥한 성폭력은 특히 잔혹한 고문의 범주였다. 생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무 기록에는 질, 자궁, 직장 등의 손상이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 이는 해당 부위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구의 사용에 기인했다. 특히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의 게슈타포 센터에서는 대여 이겔, 덜 이겔 고슴도치이라 불리는 금속 돌기 장치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였다. 유대인에 대한 처우에 항의하다 라벤스부리크에 수감된 프랑스인 의사 아델라이드 오트발 박사는 이와 같은 손상을 입은 여성 30여 명을 비밀리에 기록하며 일부는 앞으로 임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부학적으로 손상됨이라고 서술했다. 이러한 생식 능력에 대한 공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닌 나치의 우생학 이데올로기의 일환이었다. 저항 여성, 유대인, 집시, 슬라브족 등 인종적으로 불순하다고 간주된 이들은 단기적 고통뿐 아니라 장기적 불임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성적 고문을 당했다. 아우슈비츠에서 불임 실험을 진행한 칼 클라우베르크 박사의 내부 문서에는 게슈타포 시설에서 사전 검증된 기법이 언급되어 있어 신문소와 수용소 간의 방법론적 연계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는 이 생식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였다. 임산부는 보호받기는커녕 유산을 유도하기 위한 특정 고문 대상이 되었다. 복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거나 질 내에 도구를 삽입하는 고문, 심지어 유고슬라비아에서 기록된 사례들에서는 마취 없이 태아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까지 있었다. 라벤스부리크 생존자인 파울레트 사르세이 박사는 수감 중 이와 같은 사례 56건을 비밀리에 기록하며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공성적 모욕은 이 고문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였다. 점령 도시, 특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저항 세력과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된 여성들이 수치 행진에 처해졌다. 이들은 머리가 삭발되고 나치 문양이 그려진 채 벌거벗겨져 거리로 내몰렸다. 프랑스에서만 2,000건 이상의 이러한 사례를 문서화한 역사가 파브리스 비르질리는 이 행위가 정치 선전과 성적 폭력을 결합해 여성의 몸을 점령 세력의 권력 시위 무대로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장기간 강제 노출은 또 다른 심리적 성적 고문이었다. 리가와 바르샤바의 구금시설에서는 여성 수감자들이 수일 또는 수주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지내야 했으며 이는 감시자와 신문관들의 시선과 조롱에 끊임없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노출은 사생활과 신체 자율성의 개념을 완전히 말살했다. 역사가 미르나 골든버그는 이 관행이 전통적인 유대교 및 가톨릭 공동체의 여성들에게 특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여성의 신체적 겸손함이라는 문화 규범이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앞에서 자행된 성고문은 이러한 학대 중에서도
아마 가장 악랄한 형태였다. 노르웨이와 프랑스에서는 게슈타포가 남편, 아버지, 심지어 자녀에게 여성 가족의 성폭행 및 성고문 장면을 강제로 목격하게 했다는 다수의 문서가 존재한다. 해방 이후 이러한 사례를 기록한 노르웨이 교육학자 요르겐 에릭센은 이 경험의 영향을 가족의 한 형태의 죽음으로 묘사했다. 그는 사랑하는 이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가족 간의 근본적인 유대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 대한 특정 학대는 이러한 관행의 또 다른, 특히 어두운 측면을 구성했습니다. 게슈타포는 연령에 따른 큰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12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도 성인 여성과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공포의 집에서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어머니 앞에서 10대 소녀들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 청소년 생존자들을 치료한 아동정신과 의사 요하네스 쇠렌센은 이들 젊은 희생자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았으며 석방 후 2년 만에 자살률이 26%에 달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특정 문화적 금기의 악용은 게슈타포가 다양한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톨릭 전통이 강한 폴란드나 정통 유대교 공동체처럼 종교적 규범이 엄격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에서 금지된 특정 성행위를 강요받았다. 이러한 내면화된 금기의 강제 위반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깊은 정신적 외상을 초래했으며 피해자의 정체성 일관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러한 성고문의 장기적 영향은 즉각적인 고통을 훨씬 뛰어넘었다. 게슈타포 해서의 성폭력은 독특한 외상 특성을 지녔으며 이는 이후 회복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생존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작업한 프랑스 정신과 의사 프랑수아즈 브로너는 이를 자아 분열 증후군 신드롬 드 프라그멘테이션 두 모이이라 명명했으며 고문 당시 방어 기제로 발생한 해리 현상이 만성화되어 이후 정신적 재통합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생존 여성들은 복합적 심리 장애를 보였으며 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 장애, 심각한 성기능 장애로 분류될 수 있다. 파리 생트한 병원의 장 들레이 박사는 200명이 넘는 게슈타포 생존 여성들을 치료했으며 그의 임상 기록에는 특정한 증상군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는 친밀한 접촉 중 비자발적 플래시백, 성적 흥분 시 해리 반응, 고문과 연관된 특정 자극, 어둠, 물 접촉, 금속성 소리에 대한 특정 공포증 등이 포함되었다. 전후의 제도적 침묵은 이러한 외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다른 고문 형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다뤄졌으나 체계적인 성폭력은 법정이나 언론에서 훨씬 적은 주목을 받았다. 역사가 아티나 그로스만은 보수적 문화 배경을 지닌 남성 연합국 검사들이 생존자의 성적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데 꺼려함으로써 이 범죄에 대한 공식 문서화가 심각하게 제한되었음을 기록했다. 이러한 공식적 가시성의 결여는 생존자들에게 2차적 피해를 안겼으며 이들은 본래의 외상 외에도 자신들의 경험이 여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생존자이기도 한 프랑스 변호사 샤를로트 델보는 이러한 조직적 누락이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제도적 침묵이 자신들이 겪은 학대에 대한 암묵적 책임 인정처럼 느껴졌다고 기록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게슈타포 공포의 영원한 후유증. 게슈타포가 자행한 조직적 고문의 결과는 즉각적인 고통을 넘어 생존자 개인과 피해 공동체의 사회적 조직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의 장기적 영향은 개인적, 공동체적, 세대 간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는 나치 테러의 유산 중 종종 간과되는 차원을 드러낸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사망이었다. 정확한 수치는 확정할 수 없으나 라벤스부르크 같은 수용소의 해방 기록에 따르면
게슈타포의 집중 신문을 받은 여성 중 약 40%가 구금 중 사망했다. 지역에 따라 사망률은 크게 달랐는데 폴란드와 소련 여성은 약 65%, 프랑스와 벨기에 여성은 약 3%로 보고되며 이는 테러 행정에서도 존재했던 인종적 위계 구조를 반영한다. 사망과 원인은 다양했다. 일부는 고문 도중 뇌출혈, 외상성 쇼크, 심장마비 등으로 즉사했고 또 다른 이들은 치료받지 못한 상처에서 비롯된 감염, 저천증,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1946년 게슈타포 관련 집단 매장지에서 발굴된 239의 시신을 분석한 법의학 연구에 따르면 40%가 생전뼈 골절 흔적을, 3%는 연부조직 손상을, 22%는 생식기 손상을 보였다. 형식적 처형 역시 주요 사망 요인이었다. 신문 후 다수의 여성들은 법적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형식적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재판은 보통 10분 이내에 끝났고 결과는 항상 동일했다. 파리 게슈타포 사령부의 행정문서에 따르면 저항 활동으로 구금된 여성의 약 40%가 처형되었으며 이는 남성 저항자 처형률인 2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여성에게 사형이 더 가혹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생존자들에게는 신체적 훼손이 평생을 남겼다. 불완전한 골절 치유, 즉흥적 절단, 전기 고문에 의한 신경 손상은 수천 여성의 신체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 알렉산더 미첼리히 박사가 1947년 동안 연합군하에 독일 병원에서 치료된 7,000명의 전수감자를 분석한 결과 58%는 사지운동에 중대한 제한이 있었고 42%는 심각한 만성 통증을, 27%는 한쪽 손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 훼손은 특히 눈에 띄는 후유증 중 하나였다. 많은 생존자들이 수감전 사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형된 얼굴을 지녔으며 파리 생루이 병원에서 생존자 전담 프로그램을 이끈 안면외과 의사 수잔 플라망드는 대칭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듯한 상처 패턴을 다수 확인했다. 이는 여성미와 관련된 외모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식 능력에 대한 손상은 또 다른 장기적 재앙이었다. 체계적인 성폭력과 생식기 고문은 높은 불임률을 유발했다. 폴란드의 산부인과 의사 스타니슬라프 코노프카는 1948년 사이 500여 명의 전 수감 여성을 진찰하며 약 68%가 자궁 섬유증, 나팔관 폐쇄, 난소 손상 등 생식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이 강제불임은 나치의 우생학 목표, 불순한 인종의 번식을 막기를 고문을 통해 달성하려는 연장선이었다. 심리적 붕괴는 가장 흔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후유증이었다. 해방 직후 여성 생존자들을 수용한 병원들의 의료 보고서에는 극심한 정신질환 사례가 다수 기록되었다. 생존자이기도 했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은 수용소 신경증, 컨센트레이션 캠프, 뉴로시스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도한 경계심, 침투적 플래시백, 반복적 해리 상태, 생존자 죄책감 등의 증후군을 설명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개념을 앞서 제시한 것이었다. 신체 회복 또한 극도로 복잡한 과정이었다. 해방 후 여성 생존자들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한 근위축, 수술이 필요한 손상, 만성 스트레스로 손상된 면역체계 등 여러 의학적 문제에 직면했다. 프랑스의 생존자 의료 재활 프로그램을 이끈 로베르 드브레 박사의 기록에 따르면 여성 생존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14개월 이상이었으며 이는 남성 생존자보다 훨씬 길었다. 가장 깊고 오래가는 심리적 후유증은 정체성의 붕괴였다. 게슈타포의 신문 기법은 개인 정체성의 일관성을 파괴하도록 고안되었고 많은 생존자들이 과거의 자아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호소했다. 런던에서 생존자들과 함께 작업한 오스트리아 정신분석가 안나 프로이트는 이러한 상태를 외상적 정기 단절, Traumatic Biographical Discontinuity 이라 명명했으며 수용소에서 나온 자아는
이전의 자아와 화해할 수 없는 거리감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전후 사회적 고립은 이러한 심리적 상처를 더욱 악화시켰다. 공동체는 피해자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연대했으나 성고문이나 트라우마의 구체적 증언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벤스부리크 생존자인 프랑스 사회학자 제르맹 티옹은 많은 전수감 여성들이 모순된 사회적 기대에 직면했다고 기록했다. 한편으로는 빠르게 회복하고 전통적 여성 역할로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을 나누려 할 때 냉소나 불신을 마주해야 했다는 것이다. 트라우마의 세대 간 전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장기적 결과로 떠올랐다. 이스라엘의 정신과 의사 나타 켈러만이 주도한 생존자 후손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대조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정신신체 질환, 불안, 우울 증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트라우마가 단순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이나 애착 유형과 같은 심리적 경로뿐 아니라 극단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된 후손 규전적 에피제네틱 변화를 통해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후속 세대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